지역 대선 지선 평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인 사회를 봐주실 민주노총 이항수 정치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항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꽤 됐는데요. 평가를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본부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대선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방침을 정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이따 토론할 때 각각의 의견들은 아마 계시겠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민주노총이 사실 정치 사업에 대해서, 노동자 정치 운동에 대해서 토론 자체가 실종됐고, 또 굳이 어렵게 말 꺼내기 어려워. 그래서 그저 선거 때 되면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은 각자 하고, 이런 게 계속 사실은 10여 년간 반복이 됐었습니다. 이번 대선 지선을 맞이해서 어쨌든 지난 그러한 과정들을 극복하고, 실제 이제 민주노총이 뭔가 민주노총의 전망을, 노동자 정치운동의 전망을 좀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선거 때 논의해서 후보 문제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현장에 가서 입대기 어렵다는 게 사실은 대다수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혹은 선거 방침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는 너무 사실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결정했던 게, 선거를 다 끝내놓고 그 선거 평가부터 한번 제대로 해서 총선이 있는 시점까지 한번 전 조직적 토론을 해보자 라는 결정을 했었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대 선거가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선거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후 민주노총이 나아갈 정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올 연말까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최소한 내년 초에는 총선 방침이 될지 혹은 정치 방침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소한 의결 단위에서 제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서 집행하자 하는 것들이 지난 이제 과정에서 정치위원회 또 중지 등 주요 단위에서의 합의사항이고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서 본부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고 또 모범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또 그런 만큼 아마 민주노총에 혹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 민주노총 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서는 아까 김재호 동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민주노총에서 준비한 대선 지선 평가에 대해서 민주노총 대협실장이신 장현술 동지가 발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안 되나요? 좋아요. 아, 그래요? 하나 빠져 먹었는데요. 우리 양수 동지가 빠져 먹었는데, 이거 평가를 하고 나서 9월 중집에서 최종 정리를 하고 나면 정치위원회 수련회를 마치고 2024년 총선을 어떻게 대응할지와 관련한 전국 토론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하니까 내년 정도 초 정도에는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자는 것을 민주노총이 결정을 하고 1년 정도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총선을 맞이하자는 게 민주노총의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 결과입니다. 원래는 뭐 보통 이제 성과, 관계, 과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쟁점도 부각이 안 되고 뭘 이야기하는지와 관련해서 좀 뭐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쟁점별로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 결과가 있고요. 민주노총 선거 방침이 어땠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평을 하고 나서 이후에 민주노총이 중요하게 고민을 했던 세 가지입니다. 투쟁으로 대선 지방선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 관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노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정치개혁 과제 여론화 투쟁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입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진보정당은 다 합쳐서 딱 3% 받았습니다. 진보정당의 지지율입니다. 어쨌든 뭐 상승세는 꺾인 거는 명확하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의 선거 결과입니다. 전체 3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8명, 그 다음에 정당인들은 28명, 그리고 무소속으로 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무소속은 5명의 교육감과 제주는 아직도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이번까지만 있고 다음부터는 제주도 교육위원은 없어지는데요. 제주도의 교육위원까지 6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역대 진보정당 선거 결과입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시면 5회 선거, 2010년 선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교육감 선거 결과입니다. 이것도 쭉 성장하다가 5명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선거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대선 방침은 작년 11월 18차 중집에서 결정을 했고 작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노동의제를 전면화하기 위한 하반기 총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파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의제를 전면화하자라는 것을 결정을 했고 대선 방침에도 1번으로 대선 정세를 투쟁으로 돌파하자 그리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투쟁을 하자는 걸 결정을 했고요. 전현직 중직 간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대선 공동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선 공동기구에서는 공동선언, 공동정책, 공동투쟁, 후보 단일화 4가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중에 후보 단일화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 방침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평가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정치 방침을 만들어가자 이런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방침입니다. 올해 2차 중집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후보 선정 대상은 진보정당의 후보이거나 민주노총 조합원이거나
가명 산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진보 교육감 후보에 한해서 민주노총 후보 지지 후보가 된다. 그 다음에 복수 후보 대책은 전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약병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슈도 없고 쟁점도 없고 갈등만 부각된 대선이었습니다. 젠더 문제, 갈라치기, 세대 갈등, 진력 구도가 부활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받은 최저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얻었다 하는 게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졌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참패한 것은 이 촛불개혁과제를 완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기업 재벌 표주기 촛불혁명을 배신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규제 완화, 부자 감세, 한미일 동맹 등 우경화가 더 심해질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입니다. 후보 출마가 역대로 최고 적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적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345명밖에 출마를 안 했고요. 당선자도 줄었고 강력 비례 득표율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진보 정치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인 거고 기득권 양당 구도가 더더욱 더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조금 있는 것은 12곳에서 단일화를 만들었고 진보 단일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위원장들이 주요 선거구에 다 나오셔서 선거운동들을 진행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투쟁으로 대선 지선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거는 뭐 다 여기 다 참여했었을 테니까 따로 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투쟁으로 뭐 민중대회도 했고 올해 민중총궐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입니다. 평가는 투쟁을 통해서 노동의제, 불평등의제를 부각시킨 것은 너무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민주노총이 이렇게 투쟁을 해서 노동의제, 불평등의제가 전면화되어야 되는데 방역법,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위반이냐 아니냐,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될 거냐 말 거냐에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의제는 실종되고 사법 처리가 여론의 전변화되면서 민주노총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와 관련해서 놓쳐버리면서 여론화에 실패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작년 투쟁 이후에 민주노총이 만들었던 의제, 불평등 의제는 뭐 전면화됐지만 수많은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이제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민주노총이 이 주 핵심을 놓치고 간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모든 의제를 하나로 바로 딱 뾰족하게 해서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등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했듯이 기억에 남는 의제를 만들어서 이슈 파이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은 의제, 너무 많은 내용, 우리도 대선 정책에 10가지 요구를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선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그랬다. 그래서 이걸 나열식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는데 연맹들이 이제 계속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면서 이거는 언젠간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얼마 전에 진보정당 사무총장들끼리 간담회를 했는데 아마 이 사진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진이 될 거다. 단결을 시작했던 사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쭉쭉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보정당 단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당시는 노동당, 변혁당이 합당을 안 해서 5개 진보정당이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상층 간부들 중심으로는 이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상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층 단위의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속에서 회자되지도 않았고 이야기되지도 않았고 선거운동도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규모 이 진보 단일화 운동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 앞에 태풍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됐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들은 저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보 정당들의 이 공약이나 정책들이 조합원들한테 다가가는 명확한 어떤 이슈로 만드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진보적 유권자의 실망 등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중집 의결을 통해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막았지만 아래로부터의 운동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고 전현직 중집이 아닌 사람들도 지지 선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공동기구에서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를 꼭 하자. 그래서 미리부터 시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를 쭉 진행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빼고 나서는 거의 다 단일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그나마 진전인 것 같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대중운동이 추동되지 못하고 상층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이었고 감동도 없고 조합원들 속에서 회자되지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11년 만에 구청장을 만들어낸 것은 그나마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광역의원이 3분이나 당선된 것 이런 것들은 그나마 진보정당들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노동 현장, 농촌 현장, 지역에 깊이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모범을 전국화하는 사업 등등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정치개혁과제 여론화투쟁에 대한 평가입니다. 2월 23일부터 정치민주노총이 주택에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쭉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등등 소식지도 만들고 국민의힘 양당 무시하는 선거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후보 등록을 가까이 갔을 때도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5인 선거구가 막 생기면서 갑자기 후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보수양당 당리당략으로 이제 선거구들을 이래 밝히고 저래 쪼개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4, 5인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만들어서 후보를 출마시켜서 했는데 한 분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뭘 말하냐.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다. 미리 그 지역에서 현장 활동, 그 다음에 정치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뽑은들 당선이 안 된다는 거고요. 509명의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역대 또 이것도 최고인데요. 이것은 거대 양당 독식체제가 많아지면서 서로 그냥 나눠먹기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이것을 더 우리가 더 세게 투쟁을 해서 개혁 입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민주노총에서 중앙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평가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고요. 후보를 내지 못한 적도 있어서 이것을 좀 평가하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빨간 바람이 너무나 컸고 그 다음에 보수도 단결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거의다 해가지고 1대1 구도를 만들어냈고 정교조 아웃을 딱 선명하게 걸면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때문에 정교조, 교육공무직, 그 다음에 학비 이런데 평가서를 좀 받았는데 공통된 의견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진보교육감 그 경험치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활동력 이런 것들도 줄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의제도 정확하게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고 보수교육감과 딱 보면 차별화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본부에서도 교육감 선거 평가를 좀 내시면 중앙에 교육감과 관련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그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띄워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확하게 언론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 주요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내고 해서 월요일 정도에는 전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 거고요. 정치비로는 아마 쭉 냈습니다. 조합은 4,500명 정도가 응답을 해주셨고요. 3,900명이 유효한 투표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차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은 빼고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빼고 4,000명 정도를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 조직은 건설 쪼개져서 나오죠. 이 밑에가 이게 건설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그 다음에 금속입니다. 연맹별로 쭉 했고 안 된 데는 사무금융이 다른 연맹보다 적게 했습니다. 사무금융 화성이 좀 적고요. 나머지는 연맹 조합원 수대로 거의 다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이거는 나중에 자료 홈페이지 공지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순으로 조합원이 많은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복무기간은 20년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기간도 20년 이상이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다소 진보적이다가 거의 70%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다도 한 3%, 4%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련한 뉴스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듣냐? 시중의 뉴스고요. 그 다음에 노조나 노조 간부도 아주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은 진보 정당이 가장 많습니다. 52% 정도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힘이 4%가 넘습니다. 요 내용은 조합원들 설문이 아닙니다. 학대 간부들 정확하게 명단을 뽑아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아니라 학대 간부인데 국힘이 4%가 넘는다는 것, 이것은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다가 많고요. 근데 보시면 진보정당은 지지하시는 분보다 적게 진보정당에 투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투표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시면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진보 후보 안 찍고 보수 후보를 찍었다,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서도 많다 하는 겁니다. 가장 관심 있었던 이슈가 뭐냐, 취업, 고용, 소득, 임금 문제 가장 많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젠더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또 많습니다. 광역시의원, 도의원 비례투표는 어느 정당이 했었습니까? 진보정당이 68%입니다. 진보정당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는 분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수정당에게 찍었지만 그나마 광역도의원은 진보정당에게 찍은 사람이 68%, 70% 가까이 된다. 이런 거 뭐 조합원들 의식 상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 단일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 매우 잘한 일이다가 50%가 넘고 잘한 편이다 40%, 90% 가까이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화를 들어본 사람이 있다가 78%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가 넘는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큰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다. 뭐 공무원 정교조 등등인 것 같습니다. 정치 세력화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진보 단일 정당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 47%, 48%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나 노조가 노동자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 15% 정도 되고요. 정당과 상관없이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 선거에 많이 당선되는 것도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분들이 11%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반드시 필요하다가 61%,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28%, 합치면 거의 90%가 넘는 인원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은 것은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가장 많고요. 기성정당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이것은 민주노총의 선거 방침이 그나마 학대 간부들한테는 잘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방침을 못 들어본 것, 아까 보시면 10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제약을 받고 있다가 많습니다. 정치 방침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합치면 이것도 80%,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조합원들의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몇 프로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거냐, 개인의 정치 자유를 침해한다, 뭐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연대와 진보정치 강화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무엇을 해야 되냐? 단일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한 34%,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보정당의 후보 단일화 등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가 23%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료입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그 뭡니까 교차 분석한 거를 했는데 교차 분석을 한 거를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정치위 방에는 공유를 했는데요. 차곡차곡 보시면 되는데 주요한 것만 보시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이 진보정당 지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높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정치 세력화나 민주노동당을 경험해 본 세대가 이제 40대, 50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높은 반면에 20대, 30대는 민주당 지지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거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이 훨씬 더 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간부들의 의식 상태가 이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로 가보면 훨씬 더 심각할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발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대선 지선 평가하고 설문조사 약 4,000명 한 거는 상당히 설문조사로서는 되게 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지지율 같은 거 하면 1,000명 하잖아요. 전 국민 1,000명에서 뭐 대통령 지지율 발표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민주노총이 직접 대상을 확정해서 한 거라서 상당히 세밀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 다만 이 내용은 간부들의 하나 것이고 조합원들은 아직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본부장님 발제를 듣고요. 그리고 나서 동지들 발제까지 다 듣고 나서 토론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동자 정치적과 진보 정치 운동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아까 그 설문조사 보니까 노동자 정치적을 이를테면 정당을 만드는데 시민사회가 함께 할 건가, 노동자가 할 건가 이렇게 주체 측면, 정당 측면으로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 정치적화는 훨씬 더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노동자 정치사회가 필요한지 좀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당연히 잘 사는 나라죠. 근데 불평등합니다. 승자 독식 무한 경쟁 상황인데요. 뭐 이런 거는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소득 격차고 이건 이제 부동산 자산 격차 요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등등등 온갖 불평등 차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재난도 코로나 재난도 경제 위기 민생 위기도 불평등하게 그리고 기후위기 재난도 불평등하게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질문 나라는 잘 사는데 왜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지?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총자본이 힘이 더 센 거죠. 네, 민주노총보다 노동자보다 총자본이 더 힘이 세다. 근데 문제는 민주노총이 힘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박근혜 편에게 주역이 선봉이었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힘이 적진 않다.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 세력인데 지난 3, 40년 동안 왜 저런 불평등을 방치했지? 민주노총 도대체 뭐 한 거야?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장 투쟁, 담벼락 안에 갇혔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권리와 의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못 가지고 실천을 못했다. 말하자면 실리주의 조합주의 노동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정치가 잘못되었죠. 네. 국민의힘 수구보수, 민주당 중도보수, 양당 체제잖아요. 근데 진보 정당은 지지멸명. 이 양자가 결합해서 불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강조하고 만든 거 아니냐. 자본의 복주, 기득권 탈퇴 연합 이렇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게 더 공고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못 깨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7년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민주대 반민주인데 이미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민주 반민주 구조를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87년 체제가 아닌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진보 정당을 보면 이게 독일이거든요. 독일 보시면 이게 메르켈 정총리죠. 기독민주사회연합당이 가장 독일에서 위쪽이잖아요. 근데 누구죠? 그 김누리 교수님의 얘기가 하면 우리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저 정도 수준, 네. 독일의 우파 정당의 수준의 정치 지형들을 갖고 있더라. 이런 거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려가 돼 있어요.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인데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흐름과 구도, 정치 지형이죠. 정치 지향 노선, 이게 정책 공약, 정치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당력, 당의 기반, 조직력, 인물 이렇게 되는데 이번 대선은 2020년도의 정치 지형은 무능과 위선과 기만에 의한 중도 보수 민주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거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네, 뭐 이런 게 쭉 나타나는데 근데 보수 양당 구조로 처리가 이렇게 치러졌어요. 민주당은 수상의 안간힘이었고 국힘의 공세. 그 결과는 0.7%의 차이죠. 수구 보수 부활을 했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삼각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자 만주를 했는데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진보당은 1%의 법을 넘지 못해서 0.11인가요? 이렇게. 노동당은 사회주의 후보, 선전통령의 의미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근데 2018년도 대선의 정치 지형을 보면 촛불 공장이 있었고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수구 보수가 몰락했어요. 당연히 민주당이 문재인이 압승했어요. 그런 과정에 열린 공간에서 말하자면 진보 정당에게 표가 일부 열린 공간에서 간 거죠. 정의당의 신선정부가 6.1%를 얻었잖아요. 정의당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공간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번 대선은 보수 양당 구조, 이 속에서 공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고 이때는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는 아까 발제해 놓았지만 대선의 연장선. 민주당은 젖잘싸 하면서 계속 반성 없이 갔고 국민의힘이 득세했고 우리는 진보 단일 후보로 대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진보 단일 후보가 정확하게 지역 조정 단일 후보예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났다. 그래서 선거는 울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각자 알아서 각 정당별로 알아서 이렇게 치러졌다. 서울건물은 물론 총력전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가장 활발하게 이번 지방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진보 단일 후보가 참패했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참패했죠. 정의당은 모두 가기를 당했어요. 이렇게 민주당과 선긋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국힘의 이중대 너네들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됐어 이러면서 선거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보니까 이제 민주당 친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국힘 이중대 까임을 당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이러면서 반국힘 비민주의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당은 선전을 했어요. 선전의 핵심은 노동자, 농민, 기층과 결합한 지역사업, 지역정치운동 이게 작동해서 19명이라는 당선자를 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한계를 절감을 했죠. 서울건물은 이렇게 지방선거 대책 본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역할을 주면서 이렇게 선거 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 자료에 보니까 이제 활동 내용은 없더라고요.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되 이렇게 단일 후보 만들기도 했고 이 위기가 있었죠. 뭐냐면 이제 4인 5인 선거구 이게 시범 지역이 되면서 서로 하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 자초될 위험도 있었지만 진보 단일 후보의 대의가 커서 어쨌든 후보를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이런 원탁회의도 하고 이렇게 몇자고 선전전도 활발하게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합동 유세를 딱 2번 했어요. 서울본부가 제안해서 권초정 시장 후보하고 이수프 후보, 이금미 후보하고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 뉴스 이렇게 각종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과거 제가 민주노동단 시절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말도 안 되게 미흡한데 되게 잘했다. 아주 험난했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만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각 지역 지구별로도 가능한 수준에서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고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의 준비 정도 역량을 고려할 때 최대치했다. 현재 조건상의 역량에 기반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성과가 향후 연대연합의 발판을 만들었다. 라는 것들을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 조합원들까지 아까 진보단위로부의 의미나 이런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감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10년간의 관성과 경향을 지역 조정 후보 단위로는 극복하는 거 한계가 명확했다. 이상적 정치교육 선전 뭐 이렇게 사업 등을 통한 조합원 대상의 정치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후속 조치로 저는 진보 정당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원 가입 권고를 계속한다던가 조합원 정치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보 정치 연대연합 강화가 필요한데 이게 선거 연합 있지 통합 진보 정당이 있지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요거는 우리의 연대연합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경우든 상호 존중 그리고 진보 정치 활성화의 방향 쪽에서 논의와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게 연대연합 수준이 낮은데 높은 수준에 이거를 요구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총평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 지난 대선 지방선거는 정치 지형상 제가 볼 때 어려운 선거였어요. 대선 후보 단일화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돌파할 수 있을런지는 정치 지형상 만만치 않은 정치 지형이었는데 분명한 거는 그간 진보 정치 운동의 행정의 결과물이 그대로 투영됐다. 역사적 구조적 결과물이 투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몇 가지 보면 어쨌든 그동안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제 과거에 민주운동을 통한 정치 세력화 했죠. 잘 나갔어요. 점점 매년 상승세를 타서 나중에는 민주노동당의 15% 전후의 지지를 얻는 제3정당이었던 대항정당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이런 과정이어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광역위원 15명, 기초위원 66명, 전체 득표 12.1% 이런 성과를 거뒀어요. 2010년도 6월 달에는 이 분란될 이유인데 어쨌든 이런 의석들을 지금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얻었다는 거죠. 근데 분당 이후 통진당이 창단됐잖아요. 진보당이. 이때도 또 잘 나갔어요. 한때 이때도 15% 정도 나가면서 제3정당으로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통합진보당도 분열되면서 지난 10년에 누적된 결과물이 현재 우리 이번에 대전 지방선거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치운동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민주노동당 시절, 통합진보당 시절, 특히 민주노동당 시절 저는 통합진보당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계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참여계, 친민주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내내 친문지지 아니냐 이런 이제 진보 좌파 정당으로서 독자성을 명확히 못 세우는 게 참여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진보 정치 운동은 그동안 가능성이 있었고 시대적 요구 흐름 기회도 있었다. 시간과 과정도 충분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평가를 한다면 그동안 진보 정치 운동은 상층 중심의 의회주의 활동이었다. 민주노동당 거치면서 점점점 저런 경향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의회 진출. 그래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자꾸 대리하는 대중주체의 정치운동으로 못 가고 대리 정치운동 이렇게 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동원되고 대상화되는 그러면서 아까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는 사회 대전환, 사회 변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이제 우리의 길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난 20년 동안의 진보 정치 운동을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정파 갈등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패권과 정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원과 조합원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정파 이해관계를 우선하면서 민주노동당도 갈라지고 통합진보당도 갈라지고 이런 과정에 회의, 환멸, 핑계를 또 많이 대요. 달라서 우리 못한다. 무관시 뭐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 20여 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민주노총의 진보 정치 기반의 변화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정치조합원은 상위 20%예요. 이 속에서는 실리주의 조합주의로 현실 안주적으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젊은 층 20, 30대 공전 남용 뭐 등등 하면서 과거에 민주노동당 만들었을 때 정치 기반하고 틀리다.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그런 측면에서 실리주의 조합주의 인정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설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간 진보 정치 정당은 민주당과 정당을 같이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게 나와요. 민주당이 잘 됐을 때 진보정당도 잘 되고 그러니까 상호 연동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게 연대돈, 제휴돈, 암묵적 공조돈. 근데 이제 앞으로 진보 정치 운동이 제도를 쓰려면 이미 기득권 정당이 된 중도 보수 민주당과 선을 명확히 둬야 되는 거죠. 이거는 또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런 고민과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치체력에 대한 제안을 한다면 사용도적 노조운동하자. 우리 노동자들이 사회 대전의 의제를 가지고 정치운동 하자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장 의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거고요. 정당도 사회운동도 정당, 사회운동도 진보정당이라고 표현하든 좌파정당이라고 표현하든 사회운동도 정치운동하자. 의회, 상층 의회 활동 필요하죠.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대중적 정치운동을 노조운동과 정치운동과 시민 지역사회가 만나서 이게 결합돼서 사회대전의 운동. 저는 이게 노동자 정치 사역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 만들어서 위에 진출로만 국한하고 제한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준 정도에 맞게 공동사업 공동투쟁하면서 그 결과로 수준을 정하자. 저는 이번에 준비는 미처 안 됐지만 이제 선거연합을 생각했어요. 공동선거운동본부. 근데 법상 안 돼요. 높고요. 이번에 그 시간적 준비도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게 있다면 다음 총선 때 선거연합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현행 법으로 안 된단 말이죠. 어쨌든 현재 수비를 맡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통진당은 모래성 위에 쌓은 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뿐이 없죠. 저는 시기적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무너지는데 지금 우리가 또 그런 정당을 만들 거냐 아니잖아요. 튼튼한 기층, 현장에 기반한 그런 정당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분열됐다고 했잖아요. 분열은 결과예요. 분열됐으니까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접근하면 안 되고 왜 분열됐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러면서 기층을 조합원 중심으로 튼튼히 세우는 방식의 연합인데 그거에 대한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치제도 개혁 투쟁하는데요. 아까 발제과정에 정치개혁 투쟁 이렇게 좀 있었잖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했는데 변호적 개혁은 제가 볼 때 되게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냥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해야지 실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실제 정치개혁 투쟁 못했다. 저도 이제 그 회의 때도 각오하는데 이거 다들 기력이 없더라고요. 기력이 없고 그래도 이 기자회견을 해야지 이러면서 회의하고 바로 기자회견 제도된 정치개혁 투쟁 못했는데 저는 한국 현실에서 진보 정당이 굳건하게 쓰려면 정치제도 개혁 투쟁 해야 된다. 특히 올 하반기.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그 민주당이 이정이 급하니까 이렇게 결선 때문에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다수당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또 정치 역량을 깊직해서 정치개혁 투쟁을 올 하반기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도 넘어가면 총선이 눈앞이잖아요. 하기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제 그 개괄적으로 했는데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발제하셨으니까요. 현장 토론 다 의견 듣고 토론하는
본부장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고 되게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문제의식은 분명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토론하실 때 그에 대한 의견도 방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두 동지께서 현장 사례를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뭐 사례도 사례지만 지금 중앙에서 평가한 거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단 현재적으로 한 말씀씩 제기하실 문제 있거나 뭐 하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신 동지들 의견도 듣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동지는 앞으로 오셔가지고 사이좋게 앉아서 보건 본부장님부터 먼저 정치위원장님 앉아서 네 앉아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정치위원장 우상국입니다. 서울지역본부장님 화이팅!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토론회 토론자로 정해지면서 정치위원장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역본부에서 후보를 정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을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그래서요 자료집을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내용들과 또 동지들이 이 평가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안해 주실 부분이나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자료는 4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보건의료 노조는 사실 대부분의 노조 활동의 어떤 그 조직이 그렇듯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돈보다 생명 이걸 기치로 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정치 활동을 보건의료 노동자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저희들이 큰 숙제로 가지고 있고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보건 정책을 어떻게 대중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선거 운동에 지지하는 그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인데요. 그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보건의료 노조는 여기는 이제 지방선거 보건 공약 준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선 때는 좀 크게 대선을 집중해서 정책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지방선거에 정책 공약을 좀 내세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내용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보건의료 의료 현황, 지자체별로 그런 거하고 또 지방의료 공공의료 정책 방향, 또 이런 세부적인 현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제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 내용이 2022년 2월 23일 날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정책 요구를 알려내는 그런 계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활동들이 쭉 있는 거고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핵심 공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지역본부 것만 여기서 따서 넣었는데
전국 사업장에서 다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각각의 핵심 공약별로 다 나누어져서 이런 공약을 주제로서 이렇게 지선 평가, 지선 활동에 이렇게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2번부터입니다. 사실 서울지역본부 보건의료 노조 서울지역본부 안에서 얼마나 정치활동에 대한 것을 했는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사실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조직이 저희가 전국 단위의 조직도 있지만 서울지역본부 안에서 한 40개 지부가 있고요. 거기에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26,000명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제 민주노총 하에서 정치 세력과 그 방향성 그리고 각각의 지지 정당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 활동을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명확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20대 대선 때도 그랬고 또 지자체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활동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대선 때는 아까도 우리가 발제하면서도 느꼈듯이 심상정 후보 2.37%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좀 우울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근데 더 우울한 거는 이게 지선 때까지 쭉 연장돼 갖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하면서 서울지역본부 안에서는 정의당 후보만 있었습니다. 2 후보가 있었는데 사실 선거운동하면서 이후에 뒤에 평가도 있지만 좀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정의당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근데 저는 이게 정의당 뭐 하는 거야 보다 우리가 진보 이런 정당 이런 활동 방향 이거 하나로 못 모아내 갖고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뒤쪽에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후보자 결정하는 이제 과정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 노동조합 운동하면서 정치 어떤 선거에 후보로 나간다는 것이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전임 활동을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후보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후보는 비례공천 후보를 받았어요. 정의당에서 전략공천 비례 2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 받은 분은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출마하는데 사실 그 병원 내부 규정에 사퇴를 해야지 출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약이 일단 있는 거가 좀 장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의당에서 제안을 했지만 정의당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에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의당 활동이나 진보정치 활동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안을 한 건 어쨌든 정의당 내에서도 노동자 조직하고 같이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또 보여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정치활동에 없었던데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거가 느닷없이 제안을 받은 거라서 이전에 뭐 정치 조직이 쫙 있었던 게 아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후보 개인의 고민도 있었고요. 조직적인 고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진보 단일 후보 과정에 김진욱 본부장의 그 평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곳은 어쨌든 서울지역본부장의 노력이 분명히 진보 단일 후보 아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명칭 써서 얘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단일 후보의 노력이 좀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반드시 저희 지역본부 안에서는 보건 안에서는 저희가 이거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이제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동대문 선거에서 5명이 후보로 내게 됐는데 그것도 느닷없이 또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후보 만드느라고 좀 고생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들이 여러분들 좀 이후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3번은 어쨌든 지역 후보 우리 후보의 이제 출마의 상황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좀 더 선거운동 하면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 준비 기간을 이제 쭉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그냥 날짜별로 쭉 했구나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직이 선거 정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대책본부로 전환을 했으나 각각의 병원에 있는 지부장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같이 해야지라는 결정을 못하면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모든 지부장들이 모든 조직이 그래 이거 요번에 우리가 정치 세력과 함께 하자 이런 결정들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밑에 3번에 유형별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유세 유형별로 보면 지부 조합원 하루교육 유세 이건 뭐냐면 보건에서 여러분들도 하루교육 거기 있는데 우리 보건은 전체 조합원이 1년에 한 번은 교육을 받거든요. 그거를 전체 모아서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지부별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서울지역본부가 거의 막 500~600명이 하루에 다 모여갖고 한 2주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선거 유세를 한 거죠. 그래서 후보자가 직접 병원에 들어가갖고 만난 겁니다. 근데 이게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와갖고 선거운동 하는 부분이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서 하루교육 때 유세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고 간담회, 회의 때 직접 들어가서 한 거.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 선전전, 그리고 거점지 정해갖고 지하철 출퇴근 선전전 한 내용들이 쭉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순회 유세.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노조활동 하면은 현장 순회 돌잖아요. 그거를 이제 순회 돌면서 이번엔 이러이러한 우리가 정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이렇게 순회 유세를 한 거고요. 종식 때 선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서울시당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정의당이었는데 서울시당 집중 유세에 결합해 갖고 매 일정별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후원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은 사실 후원을 조직을 하는 거는 선거 자금이 소수 정당이고 돈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어느 소수 정당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안 받으면 움직이지가 못해요. 이건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유세차가 이번에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 유세차 있잖아요. 그거 한 대밖에 못 하더라고요. 개조하고 하는데 한 3천 정도 든다는데 저희가 서울지역본부에서 유세에 나가고 맨날 그 한 대가 막 다니는데 이거 왜 한 대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자금적으로 열악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너무 열악해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거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해주고 후원금 조직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노조 후보 득표 현황을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평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갖고 했는데 선거 운동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정치 활동이 전혀 없던 조직에서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들이 결국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중선거운동 유세 기간에 막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쫙 하는데 과연 진보정당 소수정당이
그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막 해갖고 가격표가 얼마나 될 건가에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표를 얻는 거에는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지하철 선전전, 퇴근 선전전, 그 아침에 출퇴근 선전전보다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기록은 안 나오니까요. 아니, 그 데이터화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 조직에 대한 후보.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조직적으로 후보가 결정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었고 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전체 범진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정당 활동 방향인데 일상적으로 이 진보정당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평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의당이니까 정의당이 명확하게 정책 방향이나 노동자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냐 이런 어떤 비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적 정치 활동인데 어쨌든 조직력을 이제 확인한 거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던 건데 그러면은 요런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어떤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해야 될 가지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이 평가에 좀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후에 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진보정당 정체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 활동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선거 운동하는 선거 때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게 할 건가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후원금은 사실 이제 조직 후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 정치 후원금을 주고 싶어도 노조에서 정치 후원금 주는 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노조하고 정치활동하고 연계선을 끊어놓은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거를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후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식적 후원 활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 건설 사례를 저는 건설로저 수도권 국토지역 본부장입니다. 50페이지에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기 어려웠을 텐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정치사업 사례 보고가 이게 뭐 일반화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 동기들이 하나의 고민에 근거로 이렇게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도권 북부지역본부는 조직 총 4개인데 아직 정치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조직으로 이제 서울 경기 북부 건설 지부가 있고 점프 중심으로 건설 기계 동지들이 있고 파워가 있고 전봇대 타시는 전기공들을 전기지부 이렇게 4개 조직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서울 경기 북부 건설 지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는 게 과제인데요. 그래서 주로 서울 경기 북부 건설 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조직 현황은 이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다. 일용노조로 출범을 해서 건설노조 통합 시기에 올해 이제 활동 영역을 지역을 이제 경기 북부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명칭도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 주로 조직화 대상들은 주로 토목 건축 직종, 목수, 홍틀 목수, 철근, 시스템 해체, 정리, 세대 청소,
사설, 배관 설비, 덕터 이런 분들이 이제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 현장에 이제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 팀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분 사태 나오면 저희들 뜨끔뜨끔한데 저희 조합원들은 주로 이렇게 선공정이라고 마감 공정에는 주로 조직이 아직 안 돼 있고, 네, 어쨌든 그런 보도를 보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노총 건설 노동자들이 전체 공정을 다 조직을 해서 저런 망신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현재 7월 초에 보면은 214개 현장에서 378개의 조합팀이 근로하고 있고, 조합에 가입된 입자는 8,249명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늘었는데요. 특징은 이제 아파트 현장 중심 주로 이제 뭐 본부 운영제도 보고 들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매일 현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슈 파이팅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힘심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아주 탄압에 먹잇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어쨌든 현장 투쟁들을 굉장히 매일같이 하는 그런 긴장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치 사업에 대한 요구가 내면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조직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용직이다 보니까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직화되기 전에 대부분 이제 오야지라는 불법 파동업자들이 일자리를 무기로 해서 착취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노조가 이제 그런 고용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강력한 투쟁력으로 현장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측을 제압을 해서 고용을 이제 보장받으면 그걸로 매결해서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일정 기간을 지나면서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이 굉장히 조직 규율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새벽 집회를 한 5시부터 시작을 하고 한 9시, 조금 늦게 하면 10시까지 합니다. 그럼 거기에 집회 나오려고 그러면 새벽 한 3시나 4시에 차가 있으면 같이 타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택시 타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아도 딱 그런 이제 고용 투쟁들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만약에 결합하지 않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 이 다음 현장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뭐 강요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키는 투쟁들 속에서 조직 기율이 높아졌고,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이게 돈 몇 푼 올리고 일자리 몇 개 얻는다고 이게 360을 수령을 할 수 없는데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정치적 요구도 높고 정치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합팀이 보통 한 팀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팀장님들이 이제 이런 정치 사업에 대한 각성도가 이제 정보 활동을 통해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팀원들에게 당가입을 권유하고, 이제 제가 표현은 이제 권유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되게 거칠게 이제 제안이 들어가고 거칠게 이제 서로 교감들이 이루어집니다. 존내 신뢰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팀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합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팀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고, 그 힘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관련해서도 민간공사 현장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공공발주 현장,
그 서울시 같은 발주 부서가 뭐 SH 공사나 도시기반공사 이런 데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나 또 이런 외국인들의 불법 고용 문제나 불법 파동 등등 지켜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각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사업에 대한 요구가 이제 높아지고 뒤에 이제 배타적 정치 방침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9년 대의원대에서 당시 이제 민중당을 이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집행부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조합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새로운 직종들이 또 늘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방침을 정하면서 진보당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밑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당을 중심으로 정치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당분회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당분회라는 것은 이제 당의 안에 가장 기초 단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편제되면 안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팀장 중심으로 그 팀이 하나의 분해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당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당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족했던 간부들이 이런 정치활동이나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서 간부들이 현장에서 발굴되고 그 동지들이 이제 새롭게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10개 지대가 있는데요. 각 지대별로 담당 정치위원들이 이제 선임이 되고 그 밑에 단위로 정치 소위원들이 구성이 되면서 조금 내용성 있는 그래서 이제 통계팀으로 당부전에 구성했던 것을 이제 해소를 하고 여러 개 팀, 현장 단위로 팀 단위가 아니라 현장 단위로 강포에 JS 현장에 너도팀이 한 3, 4개 팀이 들어갔다. 그럼 그 3, 4개 팀을 하나의 분야로 편제해서 이렇게 이제 분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이 분야 생활에 대해서 이게 좀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당에 대한 내용도 많이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기 때문에 분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들 중심으로 분해를 또 새롭게 지금 편제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앞에서 쭉 이제 말씀 주시고 사례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20년이 아니라 22년이죠. 20년 4월 총선이 있었고 이제 21년 작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올해 이제 대선 지방선거에 이런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활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략지역위원회, 구체적으로 이제 구로의 임금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후보들을 이제 결합을 하면서 매일 자봉단을 배치를 하고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좀 투박하고 말을 잘 못하지만 홀링도 직접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대회에 들어가 서명운동도 직접 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숙달해서 주민들 사업들도 좀 하는 그런 실천적 경험들이 축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원 현황은 이제 보시다시피 전체 조합원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90% 정도가 당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약점은 이제 실제적으로 당권자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대략 당권자는 한 60%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고용을 무기로 해서 당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제가입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받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의당 당원도 계시고 또 노동당 당원도 계시고 등등 다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이제 어떤 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초기에는 좀 과도하게 나타나서 이제 그런 게 극복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비율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51페이지에 하단부터 이제 쭉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이제 이러한 당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정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고 이들의 자각에 기초해서 정치 활동을 이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아까 민주노총에서도 이제 하셨는데 저희들 이제 설문조사는 이제 대선 직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방식은 뭐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저하고 몇 사람만 저희 정치위원장하고 3명 정도만 기획을 해서 실제적으로 전문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지출을 했고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제 이런 ARS 조사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문항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응답률이 총 한 7,070명을 전체 포를 했는데 1,454명, 20.5% 굉장히 높은 숫자죠. 예,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라 전화가 오면 이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조직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요. 보다시피 이게 이제 중요한 것만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대선 투표 후보를 보시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4%, 윤석열 후보가 8.7% 나왔습니다. 아까 뭐 민주노총 간부들도 4%, 5% 정도 4% 정도 나왔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윤석열 후보도 찍는 우리 조합원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정도 나오는구나 했는데 이제 김재현 후보, 진보당 대선 후보가 56.5%게 나오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정치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기간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지 이유도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지정당을 보시더라도 뭐 이렇게 배타적 지지 방침을 정하고 끊임없이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해서 진보당에 대한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 이걸 이제 행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도 이 정도 있구나. 이런. 제가 이제 고무됐던 거는 이제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결정하는 지지 후보에 대한 입장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지지할 것이가 이제 73%, 가급적 지지할 것이다 16%, 거의 이제 90% 가까운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치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정당 활동 관련해서도 본인의 뭐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부족점들은 있지만 가입돼 있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확인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과제는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뭐 전반적인 후보 정당에 대한 전망 이런 것보다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어떻게 서서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의 힘으로 집권을 할 수 있는 정치 힘을 가질 수 있는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일단 우리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좀 세울 수 있는 주로 이제 교육과 이제 분야 활동입니다. 저희는 단협상 한 달에 2시간의 조합 교육 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원이고 노동자 교육도 대부분이 정치 교육이 내용입니다. 한 달에 한 2시간 정도 이거를 팀에서도 쓸 수 있고 지대에도 쓸 수 있고 지부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엄격히 지부가
승인하에 통제하에 교육 시간을 쓰고 있는데 주로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정치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 핵심 되게 중요한 게 간부 역량입니다. 간부 역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회장 역량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 원장만 차고 명찰만 찼다고 해가지고 이게 간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노동자 활동을 통해서 발굴된 이 간부들을 정치 간부로 올려내는 과정들이 별도로 이제 정치학교, 분회장 학교를 이제 하면서 이들에게 그러한 소양과 이런 그 자부심들을 높이는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이제 SNS 실적, 요즘에 이제 대부분 핸드폰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점 찍는 거 피드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봤다고 이렇게 자기 팀방이 있고 간부방이 있어요. 간부방에 어떤 영상을 올리면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는 현장 필드에서는 이제 소감을 얘기하고, 야, 뭐 지루했다, 좋았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또 중요한 실천이라고. 주로 이제 진보당에서 내려오는 영상물들, 민주민주당에서 내려오는 영상물들을 보고 있고, 앞에서 이제 기술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정치 실천, 교양의 영역이 실천으로 보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당 분해지를 힘들지만 꼬박꼬박 냈어요. 그래서 그걸 당 분해지를 가지고 당 분해에서 그걸 강독을 합니다. 사전에 이제 정치위원, 정치 소위원들이 사전 학습을 하고 해설하고 토론하고 그 토론도 내려가지고 팀 분해로 내려가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당 분해 노동조합이 너무 이제 사업 중심으로 이제 간다는 좀 내부적인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이제 당보로 이렇게 당보에서 이제 노보로 바꾸면서 지면은 이제 한 지면을 고정화시켜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낮에는 현장 내 이제 이러한 정치 활동 내지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정책 주인의 어떤 각성도는 높였는데 이 당은 어쨌든 의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선거구가 지역 단위로 되어 있다 보는데 저희가 아직 이런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당의 지역위원회 결합이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민주노총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쥐고 있다시피 정치를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그러한 각성도가 그냥 이제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하게 이게 형식화되는 게 아니고 관료적으로 이렇게 내리먹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정치 활동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실천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어떻게 진출하는 그런 꿈들을 지금도 열심히 꾸고 있습니다. 네, 이상우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토론까지 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잠깐 쉬셔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어서 하시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잠깐 갔다 오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일단 우리 발제하신 두 동지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혹시 질문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다 앉아서 본부장님도 나오시고요. 그래서 두 분 포함하고 또 아까 민주노총 지원본부 발제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 또 뭐 다른 제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답변할 건 답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이 어색한 침묵과 또 첫 바다로 이게 포문이 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이거
네, 우리 저기 정치위원장님 서울본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본부 국제사회공수위원장 강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평가에는 동의하는데 일단 대선 관련해서 저희가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보 단일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선 관련된 공동 대응 기구에서 세 가지 의제, 세 가지 규칙표를 보니까 이제 나와 있죠. 페이지로 이제 6페이지에 조직팀, 정책팀, 전략기획팀 해서 세 팀으로 좀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후보 단일화에 관련된 선거 방침 정할 때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말자. 그런 쪽으로 좀 의견을 냈었는데 중집에서 이게 이제 여러 논의 끝에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총연맹은 그래서 3명 후보들을 다 지지하는 이런 입장들로 끝낸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부분들은 2017년도 대선 때도 그 당시에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김성동 후보 2명을 다 민주당 출신 후보로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비판받고 문제가 있던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에 또 반복했다고 하는 거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후보 단일화가 안 됐으면은 그냥 지지 후보 없음으로 끝내고 공동 대응 기구에서 얘기한 공동의 의제와 그와 관련된 투쟁 대선 시기에 투쟁만 열심히 했었어도 이후에 합기할 수 있는 근거들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하게 만들어졌을 건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또 3명을 지지후보로 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좀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은 민주노총이 진짜 오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 단일화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노총이 또 나서서 진보정당, 대개 진보정당을 하나로 만드는 거 혹은 또 정치 방침을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 지지 방침으로 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들은 좀 그래요. 아까도 이제 우리 대화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서울 본부장님도 발제 내용 보면은 진보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올라갔다가 되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진보 정당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도 그만한 또 신뢰가 현장단에서 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좀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한다는 거,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이제 단일화를 통한 선거 시기에 당선 혹은 또 권력을 갖는 것 이걸로만 보는 것들은 너무 한계가 있지 않냐. 현장 단위에서의 어떤 사회 정치적 의제 받고 그런 투쟁들을 주축하고 그럼으로써 조합원들 혹은 또 일반 시민사회 진영이 구체적으로 나서게끔 함으로써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권력의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정치 활동들을 해가야 구석에서 진보정당들, 그러니까 분열된 진보정당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진보 정치가 현실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에 대한 좀 의견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지지 후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민주노총의 요구, 현장의 요구를 받지 않은 지금 진보 정당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대선 투쟁을 더 강력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투쟁을 통해서 실제로 조합원들을 주체로 나서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 단일화도 후보 단일화지만 그런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 중직 관련해서는 혹시 좀 국민의힘이 뭐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사실 정치위원회에서 이 문구 대선 방침에 대한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좀 심각하게 토론했던 문구가 이 문구였고, 정치 방침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이거다. 이제 정치위원회, 저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논의할 때는. 왜냐하면 요게 이제 그동안 민주노총이 정당들한테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고 정당들은 각자의 요구에 의해서 무산되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그 상황을 인정하고 끌려가면서 결국은 이 분열 상황을 계속 이어온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이렇게 열망하고 현장에서 열망하는데 이걸 받지 않는 진보 정당들이라면 민주노총도 지지 후보가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못한다, 안 한다, 선언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직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점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좀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은 첫 번째, 정치 방침이 없다고 하면 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에는 후보에는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을 거야라는 선언이 되면서 실제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활동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첫 번째. 두 번째, 진보 정당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 우리가 결국은 그래도 만들어가야 돼. 단결을 만들고 함께 끌고 가야 될 당사자들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쳐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후에 진보 정치의 노동자 정치 운동에 이 전망을 열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은 또 상당 부분의 중직들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구는 이제 삭제됐었고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뭐 각자가 느낄, 한마디로 매운맛을 좀 보여주는 게 좋았겠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정치 세력화를 모아나가는 것은 하나는 진보 정당들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는 민주노총 내의 논의 혹은 단결, 이것을 실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중직 동지들이 고민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기초, 분위기, 혹은 10년간 끊어졌던 그런 교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논의를 만들 수 있는 출발을 만드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본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추가를 좀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그 대선 방침이 후보 단일화 논의로만 집중됐으면은 중시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가 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 개 팀을 만들었고 정책팀과 공동 교집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어도 저는 뭐 솔직히 진보 정당들에 대해서 뭐 이게 분열된 거에 대해 감정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정당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후보 단일화가 안 된 것들은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노동자대회 때 10개 의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제 중심으로 공동시행들을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 분열돼 있다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예? 이유를 생각해서 그런 의제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싸워 나가는 게 오히려 향후에 진보 정당들에 대한 이슈들을 바꾸고 함께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안 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것들이
마치 진보정당 운동하는 동지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된다. 이게 참, 저 답변하기 전에 일단은 저 개인적 생각과 무관하게 최대한 저는 중진 동지들이 결정했던 고민점을 일단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전제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쟁을 통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소중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서울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적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전에 비해서 사실은 전에는 그런 시도조차 거의 없었으니까요. 만들어낸 것은 과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 간부들은 특히 현장 간부들은 조합원들한테 또 조합원들은 간부들한테 이번 선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찍어야 되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번에 진보 정당 후보들이 단일화를 안 하기로 해서 못해서 우리는 지지 후보를 안 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혹은 110만의 판단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 건지 과정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후보들을 그나마 결정했고 보수 후보들은 절대로 찍지 않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조직적 판단이었을지는 저는 판단 지점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원장이 말씀하신 측면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측면도 있지만 이 측면도 있었고 그런 측면들이 중진 논의 속에서 저는 판단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예. 저는 대학로조 서울대 지구의 지구장이고요. 홍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연맹의 대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게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까맣게 어린 후배가 하는 얘기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대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총연맹 조합원 110만 명이 단일화 후보를 내어서 모두 다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고 한들 대선에서 이겼겠냐라는 한계가 가장 와닿거든요. 이 대선이라는 게 이기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지는 사람들은 뭐 한 표 차이라도 지면 끝나버리는 건데 애초에 대선이라는 게 뭐 선거 과정에 유의미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거를 그냥 조합원들에게 하기 위해서 대선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들에게 정치 세력화를 제한을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개발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번 대선 뭐 당분간 우리가 크게 점프를 하기 위해서 뭉클이는 기간을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기간을 둬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뭐 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책들이 개발이 되고 입안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뽑았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라고 조합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대선에서 우리는 노동자니까 총연맹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니까 진보정당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선 후보를 뽑자라고 하면 어느 조합원이 이게 먹히겠냐 이게.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그 총연맹이라든지 쭉 내려와서 후보들에 대한 안내를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안내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이 후보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실제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민주노총 대선 지선 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순회 토론을 하는데 아까 이양수 정치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씀을 조금 하셔서 물론 개인 의견이 아니라 중직위원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라고는 하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의미의 기본 전제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무조건 진다라는 의식을 조합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도 기왕에 싸웠으면 이기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조합원들한테 졌지만 잘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자꾸 총연맹에서 하냐 이거죠.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단기간 동안의 목표를 이뤄내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이뤄내야 되는 정책이라고 하면 좀 그에 맞게 좀 조합원들 의식화 교육도 물론 우리 김청년 본부장님께서 정말 조합원들이 많이 민중당이나 당원 가입도 해주시고 정말 굉장히 나이스한 사례라고 보지만 사실 그런 조합 현장은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좀 합리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내셔서 좀 전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진보 후보 냈으니까 지지해달라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것도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물론 이따가 토론을 더 계속 하셨고 질문이 굉장히 길어지어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이제 사실 이런 토론이 재밌는 토론이 되려면 이긴 상태에서 이런 토론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대선도 뭐 처참하게 졌고 지선도 처참하게 졌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니 굉장히 이런 토론 자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그래서 애초에 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정치위원장님이 올라가셔서 좀 우리 총연맹의 진집이라든지 당부분들에게 좀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좀 강하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 지선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준비가 미약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선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기적이고 또 정말 그 선거 중심 그러다 보니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신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그래서 이 토론의 계기로 시작으로 해서 최소한 조직 토론은 내년 초까지 완료를 해서 총선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 노동자 정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직적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 그 확대 반부들이 답변하는 내용이거든요. 신규 조합원들이 청년이 아니냐를 떠나서 한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10만 명 중에. 그러면 약 30만 명 이상, 한 50만 명은 최근 한 10몇 년 동안 노동자 정치 운동이라는 것, 혹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이야기조차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여 년간 이 지금 정치 상황이 진보 정치 운동이 이렇게 되면서 거의 뭐 말을 꺼내지도 않는 수준이라서 대부분 교육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 교육부터 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고민은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대선을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평가했지만 우리 있는 그대로의 그 실력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평가의 핵심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으로 보면 논의할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을 만들었다. 그나마. 왜냐하면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장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공동의 실천, 공동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게 현재 그동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판 정도 깔았다가 이제 성과라면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적인 문제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신 말씀만 일단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장 최희선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세대 간 차이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초반기에 그 민주노동당 시절 그때는 정말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내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없이 민주노동당 가입운동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저희가 이제 집행위 회의를 하다 보면 지부장들 중에서도 왜 진보정당을 해야 되느냐, 민주당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지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전체 조합원들까지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태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대선, 지선,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 지침이 내려오면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서울본부에서는 그 지역구는 진보당이야, 그 지역구는 정의당이야, 서울 지역 그 지도해놓고 자기네 누구 찍어야 될지 일단 당은 진보정당을 찍어라, 이렇게 지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순회 토론회를 하고 계시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을 앞으로 민주노총, 그다음에 지역본부, 연맹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년 후, 4년 후에는 적어도 이런 성적표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저는 이게 선거라는 거는 표잖아요. 저희 아까도 평가에서 3층 중심이었다, 조합원들까지도 내려가지 않고, 조합원들까지 내려가지 않는데 10% 된 조직들도 내려가지 않는데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우리의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민주노총도 정말 국민과 함께 호흡을 하는 민주노총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뭐 답변 드리기보다는 이따가 또 질문 나오시면 혹시 같이 해서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노조 사례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저는 그분 퇴직하고 지금 출마하신 그거 겁니까 그러면 아까? 네, 그래서 또 조직력이 세니까요. 아, 그러게요. 당선되면 사직할 거야. 근데 당선이 안 됐잖아요. 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니. 저희는 당선된 사례도 있어요,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뭐 휴직 처리하고 또 임기 끝나면 다시 복직하고 이런 식으로. 다행입니다. 비례 2번이라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당선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당사자도 저희는 사실은 당선이 목표는 아니었고요. 전 조직적으로 이런 필요성을 알려내는 것이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위 회의를 하거나 뭐 모일 때마다 항상 선거운동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지부장이건 전임자건. 그리고 그 각 지부에 거의 모든 지부를 들어가서 왜 진보정당이 해야 되는지를 알려내는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틀리죠. 아마 해도 후보가 있는 선거와 후보가 없는 선거, 이거 무리 후보, 네. 민주노총 후보나 조합 후보가 있는 선거와 없는 선거는 확연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다이노저나 산별에서 정치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후보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다른 동지들 또 질문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마무리 말씀 그냥 뭐 인사 어차피 또 헤어지셔야 되니까. 예,
이 서울본부는 작년에 서울로부터 사회변전화 운동 이렇게 해서 넘어 서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노동자의 시민단체 진보정당 이렇게 결집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보 5개 정당, 그러니까 병역당이 노동당하고 통합되기 전에 5개 정당이 처음으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대전을 의지해 가지고 대중투쟁을 시작하면서 진보정당들이 모였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작년 9월 달에는 진보정당 연석회의 당시 5개 지금은 4개 이렇게 해서 정치제도 개혁 투쟁 앞에 이제 공동 대응 투쟁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신뢰관계 내지는 어쨌든 연계성 이렇게 찾아가면서 올해 그 지방선거는 당연히 후보 단일화 이렇게 갔던 흐름이 있어요. 물론 후보 단일화의 환경은 뭐냐면 진보정당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는 어디 잘 못 내요. 그래서 알아서들 또 그 지역 조정을 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이다. 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 상층 간의 정치화와 선거연합 이걸로는 저는 또 제2의 통진당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정치운동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공동대응 공동투쟁 이 과정에서 좀 점차 진전이 일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과정이었다 생각하고 향후에 내후년이죠 총선 그다음에 또 대선 지선 그런 방향에 서로 연대 연합의 수준만큼 그걸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가는 단기적 시야보다는 좀 중기적 시야를 가지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학교 조직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모두 마치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사업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마 2차 토론회도 할 것 같은데요. 연말 전에 그때도 함께 의지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모여서 네, 참여하신 분들 다들 인증샷 나오셔서 인증샷 꼭 올려야 됩니다. 다들 나오셔서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걸릴 텐데. 쓰면 될 것 같은데? 밀면 되죠? 아니 가운데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사진 몇번 오십시오. 이건 전락셔가지고 아니 우리 약간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투쟁 포션 치 하나,